8월 중순이 되기 전에 벌써 5천 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7천 건, 8천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8월 굉장히 불장이고 거래량 많은 지역들은 이제 서울에서는 강동구, 송파구,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 변수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또 우리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다방면에 여러 채널들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회수가 잘 나왔나 봐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몇 가지 로또 청약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통장이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네. 청약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294만 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떨어졌나 봐요. 여기 바로 옆에 또 경쟁자가 있었군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약간 불장이 왔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가 처음에는 강남에서 시작했지만 강북까지 퍼져가는 모습인데요. 네.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는 어떠세요? 통계하고 현장하고 저는 거의 뭐 요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요. 이제 청약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청약 시장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청약을 해도 뭐 지방이라든지 우리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지방에 청약해도 프리미엄이 붙고 서울에 청약해도 프리미엄이 붙으면 굳이 서울에 청약을 하지 않아도 로또 청약이 아니라면 지방에 하는 게 투자 대비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디라도 다 청약을 하는데 최근에 지방은 좋지 않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입주 물량도 많고 유일한 선택지가 똘똘한 지역,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이라는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로또 청약에만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94만 대 1, 저같이 동탄의 롯데캐슬, 사실 저는 당첨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안 해보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몰렸죠. 가격 경쟁력입니다.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레미안 원펜타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요. 원펜타스 통장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청약 가점제 만점이 84점입니다. 3명이 나왔다고. 만점 3명.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커트라인이 한 명 빼고는 모두 다 7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4인 가족,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2명 있으니까 4인 가족이죠.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4인 가족을 다 채우면 69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점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청약 될 만한 곳에만 몰리고 있는 게 이제 청약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도 이제 쏠림 현상?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들만 지금 불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 3구, 용산구하고 마포, 강동구, 동작구, 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노도강 쪽으로도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가격을 좀 따져보자 하잖아요. 이게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강남에 강동구에 집을 계속 사면 되는데, 사실 강동구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거든요. 전고점이 2021년 가격입니다. 고덕 그라시움을 예를 들면, 고덕 그라시움이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그라시움이 올 초만 하더라도 2024년 1월만 하더라도 한 15억 5천, 16억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전용 84가. 근데 최근에 20억 1천만 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물이 19억대도 나와 있긴 한데 거의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1년에 불장일 때 가격이 2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을 넘었다. 쉽게 따라가기가 살짝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뭔가 다른 이벤트가 좀 있어야겠죠. 뭐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거나 뭐 정책적으로 뭔가 부양책이 나오거나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은 모멘텀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이거 말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이 어디야? 그런 지역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10억, 2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좀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울에 어딘가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심 지역은 사실 3억에서 5억으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눈길을 돌리는 게 또 자연스럽게 노도강, 상계동, 중계동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런 지역들은 아직도 전고점 대비 한 80% 정도 수준?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면 서울 중심지 강남만 오르고 노도강은 안 오르느냐? 이게 시차를 두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도강 쪽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이제 부동산 모임을 회식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술 먹고 막 하는데 구석에 앉은 어떤 한 분이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어보니 그분이 상계동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분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버블 7 지역 강남, 과천, 용인, 남부권 중대형 아파트들이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북부 지역은 안 오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네 버림받았다고 왜 우리 집값은 안 오르고 강남 집값만 오르냐고 막 신세 한탄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러길래 좋은 데 좀 사지. 왜 그랬어? 라고 속으로 얘기를 했는데 2년이 딱 지나니까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계동 노도강은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들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강남 아파트는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중심지가 먼저 올랐다고 해서 중심지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요. 상계동도 노도강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데 단 지방까지 불길이 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일단 서울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6월, 3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해가지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월 거래량이 7,400건이 넘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400건이면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은 2020년, 2021년이잖아요. 네. 24개월, 2년. 그때 제가 거래량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 보니까 7,000건이 넘은 달이 4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0년, 2021년에 24개월 동안 4개월만 7,000건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6월 거래량이 불장 때 2020년, 2021년 불장 때의 넘버 3, 넘버 4 정도 되고요. 7월 거래량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실거래 신고가 30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8월 중순이 되기 전에 벌써 5,000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7,000건, 8,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8월 굉장히 불장이고 거래량 많은 지역들은 이제 강동구, 서울에서는 강동구, 송파구,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 강남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는데 강남 3구 라고 하죠. 이제 송파구라든지 강남 4구, 강동구, 성동구 지역들이 준 강남권이 지금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 변수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또 우리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어떤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일까요?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판단하는데 이제 과거 양상과 지금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2021년에는 어떤 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냐면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투자 수요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냐면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지금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일단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게 지방도 그렇고요. 그 경기도 이천 하고 이런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수도권인데도 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냐. 수도권의 성남시, 과천시, 뭐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이런 데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외곽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데 일단 뭐 입지적인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이천시, 뭐 여주시, 안성시 이런 외곽 지역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은 갭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서울 수도권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올랐으니까 서울, 수도권, 지방 또 다 오르는 시대니까 굳이 서울에 투자하지 않아도 그런 외곽 지역에 갭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핵심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들은 사실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은 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 당시는 투자 수요가 많았다.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많다. 그 당시는 갭 투자가 많았다.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갈아타기 수요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의 상승이 진짜 불장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변수는 좀 빼죠. 우리가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는 잠시 옆으로 좀 옮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만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최근에 미국이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아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요동 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수를 잠시 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추세 상승이 아니다. 확신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약간 시큰둥했어요. 무슨 소리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또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추세 상승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이 맞는데 추세적 상승이라는 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5년 이상 꾸준히 올라가서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2015년, 16년부터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게 추세 상승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추세 상승으로 본다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집값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고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30년까지 지금 몇 년 남았죠? 한 6년? 6년 정도 남았는데 자 우리가 직장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6년 동안 6년 후에 내 연봉이 2배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이게 2배가 아니라 1.5배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간다면 앞서서 이제 고덕 그라시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라시움이 지금 20억 거래가 됐으니까 40억? 2030년에 40억?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일까에 대해서는 물론 2035년 정도 되면 뭐 화폐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6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면 좀 어렵겠다. 왜 이러냐면 자, 2021년까지 추세 상승이었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꺾였어요. 조정장이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1년 떨어졌습니다. 1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전고점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고 조정 기간으로 본다면 2022년, 2023년 한 2년 정도 조정 기간인데 추세 상승이 끝나고 2년 조정이 되고 다시 추세 상승이 간다는 건 저는 이 텀이 휴식 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 최근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 선수가 뭐 수영도 그렇고 마라톤 42.195를 뛰었는데
이틀 쉬고 또 경기 나가라고 하면 선수 죽잖아요.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또 휴식 시간, 충전 시간, 뭐 전기자동차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요즘 많이 타니까 충전을 최대한 해야 목표 거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충전이 반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출발을 해버리게 되면 중간에 멈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승장을 추세 상승으로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상승은 지금 반등 상승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짧으면 올해 말, 길면은 내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변수는 아까 금리나 정책 변수에 따라서 그 내년까지 상승을 하는데 더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외로 빨리 꺾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월세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세와 월세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월세는 아마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월세는 왜냐면 2022년에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월세는 계속 올랐어요. 왜?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는 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월세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지금 사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우리 세입자들은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그럼 내가 세입자라도 계산기를 뭘 두드려 보냐면, 야,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거와 월세 내는 거를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 선택하면 돼요. 요즘 월세든 전세든 구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냐면, 너 월세 사러? 좀 돈이 좀 없네? 전세 사러? 그나마 돈 좀 있네? 라는 이상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2009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오로지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와, 너 돈 그 정도 있구나. 월세 살면 너 보증금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최근에는 다 80% 정도는 전세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산다고 해서 야, 전세금이 다 네 거구나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세 집에 거실하고 안방은 은행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화장실하고 작은 방 정도만 세입자 거 같은데,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은 은행 거예요. 다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월세는 크게 상승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좋죠. 왜 분위기가 좋으냐면 이제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지금 금리 언제 내리느냐를 가지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FRB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서 전세 대출 이자가 부담이 크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입주하는 집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내가 입주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느냐. 내가 입주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또 전세 주고 새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든 전세 물량이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오면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강동구 쪽을 제외하고는 물량이 없고요. 서울은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가 공급 부족, 서울의 공급 부족인데 이걸 해결 못하니까 정부도 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러면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는 서울의 전세 가격을 내리는 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강제로 전세금을 내려버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임대차 입법도 그래서 부작용이, 그거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임대차 입법 2020년에 시행하다가 폭등 한번 맞았고, 금리 오르면서 또 한번 떨어지고 막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저는 당분간 더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어도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죠.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꿀까요? 집주인 할래요?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라고 한다면, 자, 제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 안 빌려주겠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야, 내 빈집이 있는데 네가 들어와서 살아. 대신 돈 좀 빌려줘. 돈 빌려주잖아요. 그게 전세금입니다.
그럼 3억이고 5억이고 줘요. 왜? 그 집에 잘 살고 있다가 나갈 때 받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전세제도인데 못 받아 나가면 이제 깡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파트는 깡통이 잘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또 올려줘야 돼? 아, 그냥 사야 돼?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아마 저는 반반 같은데,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마 그냥 사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매매 수요 증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실수요자들은 보통 이렇게 집 사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다가 내가 진짜 더러워서 산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뭐 올라가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집을 샀지. 우리가 요즘이야 이제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돼서 이렇게 정보도 얻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세금 올려달라니까 그냥 샀는데 사고 나니까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을 올리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당분간은 오를 것 같고 집값도 당분간은 네.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발 경기 침체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예상치 못하는 변수인데, 미국이 지금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틀리잖아요. 네. 어제 말 오늘 말 다르고, 부동산 또 저도 맨날 욕먹는 게 그거잖아. 너는 왜 말이 맨날 달라지니? 아니, 제가 달라지는 게 보다 미국이 자꾸 달라지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니까요. 미국이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7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 번 정도 내리겠지. 미국이 0.25 정도 내리면 한국은행이 얼마 내릴까? 잘해야 0.25. 아니면 못 내릴 수도 있고 내년에 내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못 내릴 거야. 집값 올라가는데 부담스러워서 내리겠어?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8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실업률 나오고 하면서 증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대고 사상 최대의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우리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이라면, 이렇게 안 좋아지면 투자 심리 위축이 되겠죠. 네. 투자 심리 위축이 되는 건 마이너스 요인.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냐? 주식도 폭락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서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한 가지 요인이 있고, 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지금 0.5%포인트 50bp 정도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올해 2024년 하반기에 1%포인트 100bp 정도를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 내려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다행이죠.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 벌어져 있는데, 200bp 정도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사실 0.25 내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0.25 가지고 따라 내려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빠지는데, 미국이 감사하게 1%포인트 정도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한 0.5 정도는 내릴 만한 충분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0.25 정도 먼저 내릴 것 같고요. 내리고 아마 한 번 더 0.25 정도. 그래서 저는 올해 당초 예상은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잘해야 0.25 내리거나 안 내릴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올해 한 0.5%포인트 정도, 0.25, 0.25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내리면 우리 시장의 반응이 0.25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이미 선반영 됐어. 큰 영향은 안 받아요. 이 정도면 0.25 막상 내리고 나니까 별거 없네. 7월까지만 하도록 별거 없네. 0.25 내려서 대출금리 이미 선반영됐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0.5% 정도 내렸다. 오히려 또 우리 예상과 다르게, 제 예상과 다르게 더 내렸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 대응을 했다. 이거 뭐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기대감은 더 커지게 되고요. 대출금리도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을 더 올리는 상승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변수는 잠시 좀 약한 변수로 제가 좀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미국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서 금리가 집값 상승의 하나의 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고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또 어설프게 많이 올라가다가 또 한번 꺾이게 되면 또 우리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아픔을 겪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금리 상황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본다면 생각보다는 금리가 빨리 내릴 수도 있겠다, 좀 더 내릴 수도 있겠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마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집값일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7월 말에 이제 했던 말이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금리 인하 결정하는데 이게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총리께서, 한덕수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빨리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발표하고 주택 시장 안정시켜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데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계속 엄청나게 폭등하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도 또는 살짝 안정기를 좀 찾는다면 뭐 금리 인하는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하는데 금리 내려가면 구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금리 인하는 좀 긍정적이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뜨거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때 서울에 부동산 사도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일단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실수요자냐, 다주택자 투자 수요냐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죠.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분들 또는 갈아타야 되는 분들,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주택인 분들, 1주택인 분들,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무주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끔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값 떨어질 때를 노려라, 떨어질 때 사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죠. 떨어질 때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떨어질 때 살 수 있겠냐고. 어려워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집값이 올라가요. 3, 4, 5, 6, 7, 8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도 불안하잖아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까? 여기서 멈출까?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를 무서워서 선생님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막상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이제 사야 돼. 내일은 안 떨어져? 내일 또 떨어지지. 그럼 내일 살까? 한 달 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럼 한 달 후에 사야 돼?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 짧게 보면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2023년 상반기도 그렇고. 그때 왜 집 안 샀냐고. 집값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불과 1년 전. 그렇죠. 네. 맞아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살 때 괜찮았잖아요. 고도그라시움이 13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용 84가. 지금 20억 가고 올 초만 하더라도 15억 5천이었는데 왜 안 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측? 전문가들 예측? 틀리잖아요. 왜? 변수가 있으니까. 미국 상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뭐가 나올지 툭툭 튀어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대부분 맞아요. 전문가들 의견이. 5년 이상 전망은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근데 1년, 2년 전망은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왜?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집값이 조정돼야 될 상황에서도 반등할 수도 있고요.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도 안 올라가고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 흐름은요. 이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흐름을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아까 기준과 원칙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저는 항상 물어봐요. 상담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돈이 있냐, 자기 자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10억 하는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그럼 딱 물어봐요. 자기 자본 얼마 있어? 자기 자본 한 1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 일으킨다. 그럼 전 말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집값 올라갈 때 이제 그런 상담 많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부부인데 혼인 신고를 안 합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은 담보대출을 받고요. 또 다른 배우자 한 명은 세입자로 계약을 해서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두 명이 같이 일으키는 거죠. 신용대출도 받습니다. 1억, 2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삽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너무 리스키하다.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 그때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 만약에 금리가 2배 올라가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감당할 수 있어? 두 분이 월 소득이 높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3년 정도 높은 대출이자 2배, 지금 계획했던 2배 정도 3년 정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하세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2배는 말이 안 된다. 무슨 금리가 2배가 오르냐. 그리고 2배 오르면 큰일 나죠. 근데 2배 안 오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딱 1년 지나니까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2022년. 저도 몰랐지. 파월이 미친 듯이 그렇게 올릴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올릴 줄 알았죠. 올릴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리겠지. 제로금리였으니까 2022년에 2%, 2023년 정도 되면 3%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줄 알았지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로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뭐라도 했겠지. 반대로 투자를 하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2023년에 급매물로 내놨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정신적인 공황장애,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어떡하지? 한 달 대출이자 2달, 3달, 4달 내다가 아주 못 견디니까 이제 파는 급매물로 팔아버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팔고 나니까 또 집값 올라가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본이 얼마 되는지 제가 첫 번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건 필요해? 지금 사야 돼? 사야 될 상황이야?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사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돈을 도와준다? 사야지. 부모님이 돈 준다는데. 부모님이 내가 살아보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잘 살다 보니까 오르더라. 엄마 아빠가 돈 줄게. 아버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집값이 한 3년 기다렸다가 그 2차 하락이 오면 그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왔습니다. 나중에 3년 후에 기회가 와서 아버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돈을 좀 주시면 제가 집을 사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하다. 네 동생이 먼저 샀다. 돈 없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내 신혼생활 아니면 애 학군, 부모님 봉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필요해서 사는 분들 아니 돈 있고 필요해서 집을 산다는데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집값은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장기적인 우상향이 뭐냐면 지금부터 좌표 찍고 10년 후를 바라보면 10년 후에는 집값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집을 사느냐 전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10억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명목 가치는 10년 후에 10억 그대로지만 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는데 10억 아파트를 샀어. 10억 가지고 샀다면 10년 후에는 기본 한 15억은 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내가 5억은 시세 차익을 얻었느냐. 인플레이션 방어 대출이자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돈 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 간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사라. 만약에 우리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추가 하락이 와서 2차 하락이 왔다? 뭐 어떡하라고.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집이라는 게.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 숫자만 떨어지는 거지 나는 잘 살고 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사서 그냥 까먹고 있으면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가치주는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그 집값은 실수요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나치게 타이밍을 잡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변을 관찰하고 아무리 봤는데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집 산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떨어질 급하신 때. 분들. 진짜 급한 분들이 산다고요. 진짜 급한 분들이 팔지.
진짜 급한 분들은 네. 집이라는 게 진짜 급한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빨리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필요한 분들은 사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떨어질 때도 사고 안 떨어질 때도 사고 사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운이지.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샀는데 그때가 2013년이었어. 12년이었어. 이런 분들 꽤 많이 있고요. 두 번째 2012년 13년도에 어떤 분들이 집을 샀느냐.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몰라. 모르는데 뭐 그냥 사야 되니까 그냥 하나 사볼까? 심지어는 제 아는 분들 중에는 뭐 필요해서 애가 학교에 서울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서울대 입구역이 있잖아. 물론 서울대 입구역이 서울대가 아니에요. 좀 거리가 멀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입구역 내리면 서울대가 있는 줄 아는데 서울대를 가까이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튼 서울대 입구역이니까 지하철 2호선 라인이에요. 2호선 라인에 강남구 서초구는 좀 비싸고 그냥 송파구에 그냥 하나 사야겠다. 딱 보니까 엘스 리센츠가 그 역세권이거든. 네. 그냥 여기 살게 해서 그냥 샀어요. 그때가 엘스가 8억 7천 했거든요. 2013년에 8억 7천 했어요.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줬네. 그러니까 이분은 8억 7천이 아니라 강남은 비싸니까 그냥 지하철 2호선 라인에 따라서 그냥 거기 샀는데 8억 7천이 지금 얼마예요? 25억, 26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해서 산 거예요. 필요해서 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 못 삽니다. 네. 절대.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냥 하셔라 하는데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리스크 관리 언제라도 금리는 변동성이 있다. 네. 그럼 지금보다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래도 내가 원리금을 내면서 3년은 버틸 수 있어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은 이제 갈아타기. 네. 갈아타기 하는데 갈아타기도 원칙이 있죠. 갈아타기는 답이 없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욕심 있잖아요. 네. 내 집값은 좀 올라가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좀 떨어졌을 때 바라죠. 그거 도둑놈 심보잖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상급지예요. 상급지 집값은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급지 집값은 올라간다고?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탈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는데 단 집값이 올라갈 때는 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상급지를 먼저 사고 내 집은 좀 늦게 몇 달이라도 늦게 그 사이에 몇 천만 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 집은 몇 달 정도라도 좀 늦게 잡는 게 좋고요. 잔금을 길게 잡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야죠. 왜? 그런 경우도 2022년 12월에 제가 그런 상담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뭘 잘못했냐면 갈아타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먼저 잡은 거야. 이게 급매물이 나왔다고 내가 보는 상급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먼저 잡았어. 이제 갈아타면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리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 집을 못 팔아서 이 집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내 집을 더 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내 집을 먼저 팔고 총알을 준비한 다음에 갈아타는 게 맞다.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 이제 좀 반등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거의 동시처럼 이렇게 갈아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 다주택자들. 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다주택자들은 2주택이 아니고 3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저는 2주택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집 하나 있는데 집값 올라가면 팔고 나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두 채 정도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라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상황에 따라서 팔아서 뭐 애 결혼할 때 쓸 수도 있고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상가를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제 2주택으로는 잡아야 됩니다. 노력을. 근데 3주택 이상은 이제 개인에 따른 능력에 따라서 가는데 자,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지금 금리가 내릴 것 같고 공급이 부족할 것 같고 뭐 분양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내가 4주택을 간다. 물론 올라가면 좋죠. 3주택에서 4주택이 되니까 올라가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만약에 상황이 반대가 되면 리스크가 3주택에서 4주택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샀어. 3주택 그대로예요.
집값이 올라가. 안 샀어. 근데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내 집이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세채가 다 올라갔는데 뭐가 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 가진 분들은 절대 지금 저는 추세 상승이 아직은 충전이 다 되지 않았다. 완전한 조정이 되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리스크 관리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아까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집 살 때는 제가 갑자기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가정해서 3년은 버텨라고 했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3주택까지는 괜찮은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엑셀로 자기 부동산을 관리를 해요. 부동산 숫자가 많아지면 1주택, 2주택까지는 굳이 엑셀까지 우리가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집을 뭐 계약 날짜라든지 세입자를 내가 집 한 채 살고 있고 다른 세입자 하나를 주고 전세 끼고 샀다면 그 전세 만기를 우리가 굳이 머리로 기억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캘린더에 휴대폰 캘린더나 달력에 체크를 해두면 되잖아요. 그거를 엑셀로 집 2개 있는 걸 엑셀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3주택, 4주택, 5주택 이렇게 되면 이게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날인지 저날인지 7월에 만기가 있는데 이게 A 아파트야, B 아파트야, C 아파트야 헷갈려요.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엑셀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들 중에. 저도 그랬으니까 엑셀을 막 계산합니다. 그러면 대출 얼마 받았고 금리 얼마에 대출 이자 얼마 전세금 얼마 막 계산을 해가지고 야, 내 예상처럼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약간 마진을 더 줘요. 10% 정도 여유 마진을 줘가지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야. 야, 한 채 더 사도 되겠는데? 한 채를 더 삽니다. 근데 10% 마진을 줬는데 그게 큰 마진도 아니고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완전히 그러니까 2채가 있는데 큰 위기가 생기면 한 채를 팔든지 어떻게든 카바를 하는데 한 5주택 이상 돼버리면은요 이게 한번 물려버리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 아파트가 그나마 황금성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잘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도 내야 되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의무 보유기간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못 파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 관리하지 마라. 엑셀 관리하는 게 저는 리스크다. 왜? 엑셀을 관리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 수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엑셀을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필요 없어. 나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고 뭐 우리 아버지 빌딩도 몇 개 있고 이런 분들은 괜찮겠으나 대부분 엑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관리해요. 왜? 계산이 정확하거든요. 엑셀은 답이 탁탁 나오거든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계산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정확한 계산이 저도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엑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2009년도, 2008년도에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팁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 관리하지 마라. 투자를 하더라도 엑셀 관리 안 하고 관리할 정도만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약간 여유 있게 해야지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생이 내 계획처럼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양극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를에만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이 온기가 결국에는 퍼져나가게 될까요? 이게 뭐 서울이라고 해서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이 좋은 지역은 맞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이 올라가면 지방은 또 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뭐 공급이 부족하고 뭐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분양가도 올라가고 수요는 또 많고 서울만한 지역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되고 지방 집값은 저평가가 된다면 어느 시기가 되면 수요자들은 판단하겠죠. 고평가된 서울보다는 차라리 지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올해나 내년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에 여전히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 시대가 1년, 2년 만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2년만 바라보면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더 지난다면 저는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이 충분히 조정이 되면 또 수도권 외곽 지역들, 지방 중소도시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 2년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우리 몇 년 전 사례를 보더라도 집값 상승 그래프를 보면은요. 서초구, 강남구 이런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률을 제가 그래프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꾸준히 올라가요.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17, 18, 19, 20, 21 꾸준히 올라가는 반면에 뭐 인천이라든지
또 북부 지역 의정부라든지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또 안성이나 이천 이런 외곽 지역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안 올라.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수평선처럼 가다가 2020년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폭등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는데 좋은 핵심 지역들은 한 5년에 걸쳐서 올라갔다면 이들 지역들은 마지막에 한 번에 쭉 폭발을 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시차를 두고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간은 짧아요. 특징이. 서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서울 투자가 좋은 점이 상승 기간이 길고 상승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올랐더라도 이게 팔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영원히 서울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때도 바야흐로 2000 몇 년도가 2007년도 같아요. 2007년도 이제 강의를 하고 강남에서 이제 뭐 스피드뱅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부산 분인가 봐요. 부산에 아파트를 사도 되냐. 그때 분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막 올라가고 지방은 완전 죽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되물었죠. 아니 분위기가 서울이 버블 세븐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부산에 산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막 올라가고 뭐 로또 청약도 나오고 뭐 집값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산에 산다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죠. 왜? 라고 할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왜? 그냥 부산에 사고 싶대. 서울이 많이 오른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또 개똥 철학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뭐 주택 보급률이 지방은 높고 집값도 뭐 저평가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저평가라기보다는 저가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집값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수요층도 좀 약하고 안 될 것 같아. 서울 사세요. 라고 했는데 와 이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부산 집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천정부지 올라가더라고요. 부산 집값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은 조정이 돼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사라고 했었어야 되나?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내가 맞잖아요. 내가 사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샀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얼마나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왔으니까 샀겠지. 라는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틀렸다는 게 자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허수가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구축 빌라까지 다 포함한 허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그 당시 지방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 물량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은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공급 물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입주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뭐 또 사람 심리는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편적인 지금 상황만 보고 판단을 미스했구나. 흐름 자체는 서울이 고평가, 지방이 저평가가 되면 지방으로 언제든지 물길이 갈 수도 있겠구나를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생각이 나서 지금 또 서울 불패 저는 이런 걸 믿지 않고요. 단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서울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일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점을 넘긴 지역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고점을 넘긴 지역이 이미 나왔다는 거는 상승이 계속 조금은 이어질 거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제가 추세 상승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인데 짧으면 올해 말, 길면은 내년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가 이제 정책적인 변수와 금리 변수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바라보면 앞서서 우리 금리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빠르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 그럼 더 많이 내리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PF 문제도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0.5가 아니라 뭐 올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올해 0.5%포인트 내리고 내년에도 0.5 정도 내린다. 그러면 1%포인트 정도 100bp 정도 내린다면 대출이자도 거의 한 2%대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된다면 구매 능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의외로 뭐 내년까지든 아니면 좀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변수인데 정부가 지금 공급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라는 논리인데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PF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 곤혹스럽냐면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미분양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와줘야 건설회사들이 물려있는 것도 좀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 집값 오른다고 지금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PF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PF 문제 해결을 못하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경제 위기까지도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규제는 못하겠고 자꾸 공급을 늘려서 야 불안해하지 마, 우리 공급 늘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약간 또 뜨뜻미지근해요. 왜? 공급이 부족한 거는 맞는데 정부 대책을 보면 뭐 2029년까지 뭐 2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 뭐 신규 택지 발굴한다.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지원해주겠다. 시장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언제 입주하냐고. 나는 올해 내년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나가 고민인데 언제 입주하냐고.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공감 안 되잖아요. 정부 대책 발표되면 기억이 나요? 네, 지금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서 크게 체감이 되진 않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아마 전 국민이 이런 마음일 겁니다. 체감이 안 돼요. 왜? 언제 공급되냐고. 3기 신도시 그래서 언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해가지고 아직도 본청약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안 하는 거야. 공감이 안 되니까 사실 대책의 효과가 먹히지도 않고요. 이미 예상했잖아요. 예상한 대로 나와. 신기하게. 야, 그거 신기하대. 예상을 좀 벗어나는 파격적인 그런 뭐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오니까 전혀 감흥도 없고요.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먹히지 않는데 그런데도 집값이 더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와요. 결국에는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강남 3구, 용산구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 전역, 수도권 규제 지역을 묶어. 뭐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스트레스 DS는 아마 9월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2단계는 이제 원래 7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또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네.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는데 아마 9월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더 시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 팔 좀 비틀어가지고 최근에 대출 이자 금리 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대출 금리가 많이 못 내리게 은행들 또 금감원에서 불러서 또 팔을 좀 비틀 수도 있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아야아야 하면서 웃겠죠. 속으로. 왜? 아니 이거 웬 떡이야.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 내리지 말라네. 이자 장사하겠죠. 은행들은. 네. 은행들만 돈 법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의외로 또 상승에 찬물을 또 끼얹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2023년이었죠. 13 대책 때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나오고 할 때 이제 서울 규제 지역을 풀어줬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지방까지 규제 지역이 있던 걸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서울을 풀어주는데 저는 마포하고 성동구를 남겨둘 줄 알았거든요. 강남 3구 마용성 또는 강남 4구 마용성 정도 남겨두고 규제 지역을 풀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마포구 성동구도 다 풀어버렸거든요. 네. 화끈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반대로 집값이 더 올라갔을 때 규제를 하게 되면 화끈하게 묶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끈하게 묶는다면 우리가 또 충격파를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나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는데 체력적으로 이제 충전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조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 우리 소득이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번 상승은 저는 내년까지 정도 일단 보고 있고요. 그 후에 또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길게 우리가 집을 3년 5년 보고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게 단기 흐름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적어도 5년 또는 10년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고점 대비 좀 더 조정이 안 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 위주로 좀 알아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답이 잘 없잖아요. 서울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자꾸 공급 부족 얘기하는데 공급은 원래 부족했고요. 서울은 항상 부족합니다. 조선시대도 부족했고요. 조선시대도 한양에 집이 부족했잖아요. 그런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했고 앞으로도 부족할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2차 조정이 오면 그때 사면 되고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되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부동산에 일희일비 주식이 아니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확실하고 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어디다.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난 아파트들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반포는 저는 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도 저는 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니 부자들이 사는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를 왜 우리 통계에다 집어넣어서 왜곡을 시키냐고요. 최근에 서울 평균 분양가가 거의 5천만 원 육박하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1년 전에 3,500이었는데 이게 5천으로 뛰어 올랐는 이유는 분양 물량이 적은데 그러니까 모수는 적은데 강남 쪽에 비싼 아파트들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균 분양가가 껑충 올라가는 거지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빼시고요. 만약에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반포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현금이 한 2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럼 20억 있는 분이 그 아파트 하나만 살까?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데도 건물도 하나 있고 충분한 현금 여력도 있고 연수입도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빼버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관심 있는 지역들이 이제 송파, 강동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에 이제 영등포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역은 송파구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면 저는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또 성동구, 마포 요 준 강남권 지역들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추천 많이 해드리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좀 주춤하는 거지 그 지역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 서초구, 강남구는 넘사벽이니까 빼고요.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까지 우리가 좀 한강변 이 가치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 감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인구가 감소할수록 핵심 지역들은 견고히 살아남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저는 약간 저평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작구에 가보면 흑성 뉴타운 옆에 노량진 뉴타운 있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과천이나 수원 광교신도시나 뭐 판교나 이런 거 비교하더라도 노량진 뉴타운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동구는 이제 최근에 많이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저평가라고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으나 혹시라도 조정이 되면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준 강남권 핵심 지역으로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 도움이 아니라면. 그럼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몇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계동하고 중계동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잖아요. 그래서 GTX도 예정되어 있고 재건축도 물론 쉽지 않아요. 재건축이 쉽진 않아. 어디라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옛날보다는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추진할 수 있는 힘, 여력은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지역이 앞서서 말한 GTX와 재건축과 상계동, 중계동 쪽에 이제 단점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비즈니스가 좀 부족해요. 출퇴근의 베드타운 개념인데 서울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즈니스타운 계획 뭐 이런 것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 또 역시 좋은 거는 가격 고점 대비 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사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상계동, 중계동 쪽에 아파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지역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가야지 또 이제 경기도권에서도 찾아보면 또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맞춰서 가되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근교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요즘 얼죽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죠. 네. 얼죽 아세요? 네. 얼죽신은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그러니까 네. 신축 좋잖아요. 신축 좋죠. 저도 좋아요. 네. 대한민국에 신축 아파트 안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다 좋아하는데 네. 이제 비싸서 문제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은데 최근에 더 강화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들은 이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2021년만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유.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빼버리게 되면 구축 아파트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네. 왜? 콘크리트 가치는 30년, 40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오래된 집이 뭐가 좋아? 우리 차 사면 그렇잖아요. 새 차가 좋지. 10년 된 차가 중고 가격이 얼마인데 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분의 1 가격 되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인데 왜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비쌀까? 개포동도 그렇고 옛날 둔천주공도 그렇고 한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 개포동에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같이 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개포주공이 있던 시절 5층짜리 아파트. 자기는 뭘로 보고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다 쓰러져간 아파트를 이 돈 주고 사라고. 이게 그때 10매덕 했거든요. 네. 미친 거 아니냐고. 그분은 그걸 못 봤지. 왜? 지금은 허물어져가는 구축 아파트지만 대지 지분이 커. 땅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변신하고 내가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받거나 조금 내도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내재 가치를 몰랐던 거죠.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네요. 후회하겠죠. 네. 후회해야 돼. 구축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쉽지 않아집니다. 제가 왜 쉽지 않아지냐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나 정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인허가도 간소화 시켜준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왜 쉽지 않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 한마디로 사업성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들 사업이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회사 대표는 조합장, CEO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회사인데 조합원들은 뭘 따질까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공사비가 나오는데 내 돈을 원래대로 하면 돈을 많이 내야겠죠. 왜? 내 집 짓는데 내가 돈 내야지 누가 내냐고. 그렇죠? 근데 안 내고 싶어.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공짜로.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공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분양을 많이 빼야지. 일반 분양을. 그러면 용적률이 옛날 5층짜리 아파트처럼 용적률이 80% 정도 굉장히 낮다면 270% 아파트를 지으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조합원들은 돈 얼마 안 내도 되지. 대지 지분도 크고 내 감정 권리 가액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좋은데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서울에. 다 지었어요. 이제 12층, 15층짜리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중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요. 한 목동이 110%에서 150% 정도로 목동이 매우 좋고 목동이 좋아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1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건축비,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내가 내야 되는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렴하게 공짜처럼 환급을 받거나 내더라도 몇 천만 원 내는 재건축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몇 천만 원이 뭐야. 이제 그런 재건축 없습니다. 기본 2, 3억에서 한 5억까지도 충분히 내야 되는 걸 감내해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하시는 분이 그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할 의지, 열정, 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앞으로는 자금력이 있는 지역들, 강남, 3구 또는 4구 또는 1기 신도시 예를 들면 1기 신도시가 5개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 있는데 지금 분당이 좀 뜨겁잖아요. 뜨거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분당이 사업성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용적률도 다른 신도시보다 좀 괜찮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일반 분양을 터무니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를 아무리 받더라도.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 지역이 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가도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면 또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에 맞춰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지. 그러면 지금 집값이 높은 지역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겠죠.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수록 조합원 부담은 줄어들죠. 네. 그게 최적화된 지역이 분당입니다. 그래서 분당이 유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구축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졌어요. 네. 차라리 그냥 신축 사자. 또 분양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야, 이렇게 높은 분양가나 나중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축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그냥 신축 아파트 사서 그냥 10년 정도 걱정 없이 잘 살면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또 전세 가격도 높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구축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 가격 저렴해도 안 살고 싶잖아요. 자금력만 되면 대출 받아서 깨끗한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얼죽신이 유행하고 있고요. 아마 얼죽신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신축이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미래의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몇 년 전보다는 분위기가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좀 상향 조정해주겠다. 인허가 절차들도 파격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도 통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성 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하고 이제 옛날처럼 그 용적률이 낮은 그런 물건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는 아마 사업 조합원들이 좀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제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처럼 뭐 그냥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공짜로 이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좀 내가 자금을 내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전환은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공짜로 진행하는 지역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 변화를 해서 추가 분담금을 한 2, 3억에서 5억 정도는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자에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꽤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죠. 사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일단 서울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은 빈 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도 쉽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구도심의 이제 재개발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남시를 제외하고 이제 서울로 바라본다면 서울은 뭐 구역 지정이 됐건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건 아마 잠재적인 다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넘사벽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한남 뉴타운을 뭐 3구역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나머지 뭐 2구역, 4구역, 5구역이 있는데 자금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한남 뉴타운 2구역, 4구역, 5구역 뭐 해보셔도 저는 자금력이 있으니까 한강변이고, 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남 더일도 그렇고 용산은 이제 그렇게 대규모 새 아파트가 나오면 사실은 강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남 뉴타운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좀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 뉴타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속도가 좀 빠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막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안 된 구역들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노량진 뉴타운이 평지예요. 흑성 뉴타운은 이제 약간 언덕길 경사도가 있는데 노량진은 평지이기 때문에 저는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수색 증상 중에서도 이제 많이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입주 안 된 곳들, 그리고 이제 동북부로 가면 장인 뉴타운 있는데 장인 뉴타운 또 가성비 괜찮아요. 장인 뉴타운 중에서 지금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장인 뉴타운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모아타운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구역을 좀 구역별로 본다면 그래도 좋은 구역들, 한강변에 이제 자양동 쪽하고요, 망원동 쪽하고 이런 지역들은 구역이 지정이 됐건 안 됐건 좀, 또 서울 뭐 청파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투자하면 금방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아야 10년이고요. 보통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장점이 뭐냐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양 옆에 지정이 됐어. 이 구역은 지정이 안 됐어. 근데 내가 거기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샀어요. 전세 끼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안 들어갔어요. 10년? 20년 안에 서울은 거의 뭐라도 추진을 하거든요. 추진하고 뭐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재개발,
지금은 모아타운 뭐 이런 거 나오면 얘기만 나오는 순간 또 가격이 올라가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저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완공까지 기다려도 좋지만 그렇게 소액으로 도저히 할 거 없다면 차라리 저는 신축 빌라들 있잖아요. 네. 신축 빌라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에 있는 구축 빌라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구축 빌라 그냥 가격은 잘 봐야 되겠는데 이미 소문이 나버리거나 모아타운에 지정이 되면 뭐 1억 5천 하던 게 3억으로 훌쩍 뛰거든요. 그래서 훌쩍 뛴 거 사지 말고 차라리 구역 지정 안 된 거 소액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전세가 한 7, 8천 있다면 5천, 7천 가지고 그냥 없는 돈 치고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사둔다면 한번 구역 지정이 되면 또 쭉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 빌라보다는 차라리 서울의 구축 빌라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입주까지 생각한다면 구역 지정된 곳들 돈을 더 주더라도 구역 지정된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부가현도 지금 1구역은 끝났고요. 아마 2구역, 3구역이 지금 조합 내부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뭐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언뉴타운 위가 부가현이거든요. 부가현 2구역, 3구역 뭐 결국에는 해결이 되겠죠. 되리라고 본다면 그런 구역들 상당히 진행된 구역들 가격을 따져보시고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시세하고 감안을 해가지고요. 이미 주변 시세가 다 반영된 가격이라면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재개발이 더 변동폭이 커요. 왜? 대출이 많이 들어가거든. 이게 전세 끼고 투자가 전세금이 낮잖아요. 오래된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낮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끼고 자기 자본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니까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된다, 뭐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2차 하락이 온다든지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면 재건축 재개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2013년 뭐 이때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들보다는 뭐 개포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2011년, 2010년, 11년에서 2013년 2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이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2013년에 아이언 뉴타운 1억 가지고 투자한 물건들 막 튀어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막 집어던집니다. 집어던지는 물건들이 주로 재건축 재개발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한 번 더 2차 하락이 온다면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에 투자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재건축하고 다르게 재개발은 이제 지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이 단독주택이냐, 빌라인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대지 지분을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구역마다 너무 달라서 그래도 아마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 뭐 억 단위입니다. 2, 3억에서 많게는 뭐 하남 뉴타운은 10억 이상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자금에 맞춰서 절대 저는 무리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 곳에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구역 지정이 안 된 곳, 될 만한 곳이면 또 찾아볼 만한 물건들, 또 물건들 재개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재개발 기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좀 길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 청년들 어차피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한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대출 조금 받아서 그렇게 저렴한 망원동이나 뭐 요런데 구축 빌라 샀다가 나중에 구역 지정되면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분당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었는데 뭐 분당, 평촌, 일산 같이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재가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이 지금 이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분당하고 일산 이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분당, 일산이 용적률이 좀 낮아요. 평촌, 중동 3번은 용적률이 다 200%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분위기고요. 평촌 신도시 살짝 가봤는데 제가 임장을 갔는데요. 평촌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이제 범계역이라고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남쪽에 보면 목련 단지가 있거든요. 목련 2단지, 3단지, 5단지가 있는데 이 2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물을
이게 선도지구 지정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동의율을 하고 이제 규모가 중요한데 가장 입지가 좋은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돼 버렸고요. 또 좋은 데가 이제 중앙공원 앞에 있는 향촌 마을인데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평촌 신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가 아닌 다른 단지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이제 분당하고 일산인데 저는 분당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는 이유가 물론 일산도 좋고 분당도 좋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제 재건축의 승패는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하고 지자체의 지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안양시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찬물을 더 끼얹어 버렸고요. 분당 일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시와 고양시는 저는 지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을 본다면 이제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야만 빨리 돼요. 조합원들한테 야 5억 내. 5억 내면은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조합원들 중에 5억 낼게. 빨리 하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소리야. 지금 또 살만한데. 난 그냥 나 안 할래. 5억 낼 바에는 나 그냥 1억 주고 인테리어 하고 그냥 지금 살래.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달래려면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적게 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첫 번째 많이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면 주변 집값에 맞춰서 이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일반 분양은 누군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산 신도시보다 분당 신도시 집값이 한 2배 정도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산 분당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철근값이 똑같은데 철근 시멘트값 인건비가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건축비인데 일반 분양가를 분당이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다면 저는 분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크잖아요. 분당 신도시가. 근데 제 생각에는 선도지구가 3곳에서 4곳 정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범단지 서현역 주변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북쪽에 가면 GTX-A가 생긴 임해역 성남역 주변에 한 개가 나올 것 같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정자동 쪽 그쪽에 하나 나올 것 같고 이제 미금역 쪽에 하나 이렇게 4개 정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별로 지금 열심히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뭐 동의받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살아남을 곳은 일산하고 분당이 아마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것 같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지원책들과 주민들의 열정이 있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자를 생각한다면 분당과 일산 위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선도지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선도지구가 한 개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지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가 유력한 단지들은 또 가격대가 천정부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선도지구가 유력한 단지보다는 또 덜 유력한 단지 을 선택하는 게 또 투자 어차피 장기 투자라면 또 전략적인 선택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보다는 전고점 대비 많이 올라오진 않은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본다면 저는 서울이 아니라면 경기도권에서는 저는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밖에는 추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실수요자들이라면 뭐 항상 내 집 마련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에 집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춰서 무주택자라면 뭐 1주택을 구입하는 내 집 마련 전략은 항상 유효합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여건이 안 된다면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종잣돈을 더 만들어서 내가 뭐 나중에라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다렸다가 돈을 더 모아서 집값 떨어질 때 살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전략이고 그 전략은 어떨 때 먹히냐면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어. 있는데 종잣돈도 좀 모아뒀어요. 모아두는데 뭐 2차 하락이 왔다. 집값이 고점 대비 30% 정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럴 때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살 수는 있어요. 떨어졌을 때. 왜 나는 한 채가 있기 때문에. 한 채를 용기 내서 살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떨어졌을 때 한 채 사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단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기 어렵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일단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물론 좋은 거 하면 좋지. 돈이 많으면 좋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학군도 좋고요, 교통도 좋고요, 뭐 역세권에 좋은 직장도 있고요, 아침에 한강 조깅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신축 아파트면 좋겠고요, 브랜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돈 얼마 가지고 계시나요? 현금 한 20억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좋은데 내 자금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집들, 3억이 있다면 3억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지역 자금이 부족한데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켜서 뭐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현금이 2억이 있는데 10억짜리를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는 뭐 대출을 받든 전세를 끼고 사든 자기 자본 5대5 정도, 전세 가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산다면 우리 레버리지 있잖아요. 막 전세 가율이 막 90%, 95% 되는 그런 단지들 아파트를 막 여러 채를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깡통 전세가 되거든요. 한 채는 괜찮아요. 한 채는. 그러면 내가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장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뭐 수도권 외곽 지역에 보면 수원시나 뭐 이런 데 보면 의외로 돈 몇천만 원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사고 싶은데 실거주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뭐 80% 90%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 동탄신도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그런 거 한 개 정도는 사도 괜찮은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5채 10채로 사서 엑셀로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시간도 이렇게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기준과 원칙을 좀 지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 기준과 원칙을 좀 충실하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항상 예상치 못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생겼을 때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 준비를 하자. 그리고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라도 엑셀을 관리해서 여러 채를 많이 산다,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자. 그리고 좀 길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물론 나이가 80대신 분들, 70, 80대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거 파셔야 돼요. 팔아서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즐기고 살아야 되고요. 젊은 분들 있잖아, 20대, 30대, 40대 분들이라면 너무 초조하게 조급증 가지지 마시고 좀 인생 길게 보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좀 관리하다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여력이 안 된다면 다음에 반드시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불안함, 초조함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투자도 내가 잘 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과 원칙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